이 도둑년아, 30년 모은 내 돈 3천만 원 당장 토해내. 짝소리와 함께 왼쪽 뺨에 불이 붙었습니다. 온 친척 8명이 마당에 원을 그리고 서서 스마트폰으로 저를 촬영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8년 시집살이 참고 살면서 3개월 적금까지 깨서 380만 원짜리 원목 옷장을 사들였더니 시어머니가 옷장 밑에 숨겨둔 비상금 3천만 원을 제가 훔쳤다며 온 집안 앞에서 뺨을 후려치신 겁니다. 근데요, 그 돈 진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옆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시선만 바닥에 떨구고 있고 시누이는 낄낄 웃으며 저를 손가락질하는데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캐리어를 챙겨 첫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명의로 된 그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 골목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게 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시면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8년 전 봄, 저는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난 남편과 결혼식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던 순간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향해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제 손을 쥔 힘은 마치 뼈를 으스러뜨릴 듯 단단했습니다. 얘야, 잘 들어라. 시어머니가 제 귓가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낮게 속삭이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다. 알아서 잘해야 한다. 며느리 노릇이 어떤 건지 앞으로 톡톡히 배우게 될 거야.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사진 기사 쪽만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니의 그 말이 그저 관용적인 당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 조금 지나 있었죠. 잠결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보, 지금 누가 온 거야? 옆에서 이불을 뒤척이던 남편이 눈도 뜨지 않고 웅얼거렸어요. 엄마일걸? 반찬 좀 갖다 주신다고 했어. 저는 잠옷바람으로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커다란 보자기에 반찬통 5개를 싸들고 계단 앞에 서 계셨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어떻게? 제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어드리자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어락 번호 우리 아들이 미리 알려줬다. 급할 때 열고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찬통을 식탁 위에 툭툭 내려놓으셨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냉장고 문을 여시더니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신혼집에 냉장고가 이렇게 비어있냐? 살림하는 여자가 이래서 되겠어? 저는 냉장고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아직 장을 못 봤어요. 어머님. 장을 못 봐? 그럼 오는 길에라도 봐왔어야지. 우리 아들 아침은 뭘 먹이려고 그랬어?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닫고는 이번엔 싱크대 아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릇 개수를 세고 수저통을 뒤집어 보고 심지어 세제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까지 확인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마다 초인종 소리에 놀라 눈을 뜨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결혼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이미 20명 분량의 제사 재료를 잔뜩 사다 놓으셨어요. 새벽 4시 30분, 저는 어두컴컴한 부엌에
홀로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는데도 방문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직 결혼하기 전이던 시누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큰 소리로 웃어대고 있었어요. 오빠, 저 개그맨 진짜 웃기지 않아? 요즘 완전 대세잖아. 저는 프라이팬 앞에서 손목이 저릴 때까지 전을 부치며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붙잡고 옆집 아주머니와 통화 중이셨어요. 아유, 우리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한다고. 명절 되기 3일 전부터 와서 다 해놓고 갔다잖아.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집 며느리가 특별한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부엌까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붉은 자국이 생겨도 아프다는 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어요.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시어머니가 소파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사과 접시를 내려놓고 시어머니 옆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너희 젊은 부부가 돈 관리를 잘하겠냐? 어미가 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 월급 통장 이 어미한테 맡겨라. 우리 아들 앞으로 집도 사고에도 나으려면 지금부터 야무지게 모아야 하잖니.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옆을 돌아보니 남편은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 제가 남편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자기 그냥 드려. 뭐가 어려워. 남편은 그러더니 제 손에서 통장을 쓱 빼내 시어머니께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달부터 제 월급의 절반인 130만 원이 매달 시어머니 계좌로 꼬박꼬박 자동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엔 결혼 폐물을 가져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애들이 무슨 다이아 반지에 금팔찌를 갖고 있냐?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어미가 금고에 잘 보관해 둘 테니 이리 다오. 저는 친정엄마가 시집갈 때 마지막으로 손목에 채워주신 금팔찌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어머님, 이 팔찌는 친정엄마가 주신 거라서요. 그러니까 더 잘 보관해야지. 이 어미가 없어지게 두겠냐. 시어머니는 제 손목에서 팔찌를 스르륵 풀어 자신의 손수건에 곱게 싸 넣으셨습니다. 반년 뒤 명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시는데 손가락에 낯익은 반지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다이아 반지였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스마트폰을 꺼내 그 손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여보, 이거 봐. 어머님이 내 반지 끼고 계셨어. 남편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스마트폰을 저에게 도로 밀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잠깐 껴보신 거겠지. 뭘 그런 걸로 신경 써.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끼고 계셨어. 자기야, 좀 그만해. 엄마가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이불 밑에 밀어 넣었어요. 결혼 2년 차 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고 캐리어 2개를 끌고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시댁 현관에는 시누이의 빨래 바구니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새언니, 이거 좀 부탁해.
신우이가 저를 볼 때마다 빨래 바구니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가씨, 속옷은 직접 하시는 게 엄마가 그러던데 새댁이 손 아랫사람 챙기는 게 도리라며? 신우이는 그 말만 남기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속옷과 수건까지 세탁기에 넣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결혼 3년 차 여름 저는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가, 오늘 김장 준비하자. 지금 바로 와라. 어머님,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가 아프냐? 젊은 게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냐? 얼른 와. 저는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무거운 배춧단을 옮기고 절인 배추를 씻어 소쿠리에 담다가 아랫배에 뜨거운 통증이 훅 밀려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이미 붉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아이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어머니의 첫마디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몸 관리를 그렇게 못하니 애가 붙어 있겠냐?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남편은 병실 구석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 링거 바늘이 꽂힌 팔만 바라보았어요. 결혼 7년 차 봄,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3층 상가 건물의 명의 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등기부에 제 이름이 올라간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야, 지금 시댁으로 좀 와라.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이상한 예감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내셨어요. 며느리 명의로 부동산을 두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우리 아들 앞으로 돌려놔라. 시어머니가 숭늉을 후룩 마시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유산이라서요. 부부 재산이 따로 있냐? 어차피 한 식구인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어요. 자기,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부부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저는 국그릇 옆에 놓인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시댁을 나오는 길 대문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가 흐리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결혼 8년 차 초겨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안방에 놓인 손수건을 챙기러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30년 된 자개 옷장 앞에 서서 문을 여는 중이셨습니다. 그 순간 낡은 경첩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옷장 상단이 시어머니 어깨 위로 쿵 하고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던져 시어머니를 밀쳐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벽 쪽으로 밀려나 겨우 균형을 잡으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저는 어깨를 문지르며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어머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는 괜찮다. 시어머니가 옷장 문을 손으로 밀어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이놈의 옷장이 이제 아주 못 쓰겠구먼. 저는 무릎을 털며 일어서다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옷장 하나 새로 사드릴게요. 말을 뱉고 나서야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것을 저는 그때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옷장 사고가 있고 사흘 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회사 근처 가구 매장 3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매장을 돌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뿌듯함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8년 동안 시어머니께 뭔가 마음에 드는 걸 해드린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세 번째 매장에서 눈에 들어온 국산 원목 5단 옷장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제품이 요즘 제일 잘 나가요. 원목이라 무겁고 튼튼해서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매장 직원이 옆으로 다가와 옷장 문을 부드럽게 여닫아 보였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송하고 설치까지 다 포함해서 380만 원입니다. 다른 곳보다 20만 원은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380만 원.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가격표에 붙은 스티커를 손끝으로 만져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그날 저녁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붓고 있던 청약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3년을 꼬박 부어온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3개월치를 중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 제가 통장을 들고 남편 옆에 앉았어요. 왜? 남편은 눈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옷장 말인데 380만 원짜리로 정했어. 우리 반반씩 부담하는 게 어떨까? 남편은 그제야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자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뭐가? 엄마 옷장이잖아. 그런 건 며느리 도리로 아내가 해드리는 게 더 예쁘지. 남편은 그러더니 다시 화면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을 더 꺼내려다가 결국 삼켰습니다. 알았어. 저는 통장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저는 은행 앱으로 적금 중도 해지 신청을 눌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 2시에 가구 기사님들이 옷장 배송하러 가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사냐? 돈 아깝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원목이 튼튼하다고 하셔서 국산 원목으로 골랐어요. 그래, 원목으로 골랐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미묘한 웃음기가 섞였습니다. 네, 어머님. 오래 쓰시라고요. 그래. 알았다. 이따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댁에 뭔가 제대로 잘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저는 시댁에 먼저 도착했어요. 안방 벽면에 서 있는 낡은 자개 옷장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단부터 옷을 한 벌씩 꺼내 침대 위에 쌓아 올리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얘야, 저리 좀 비켜라.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툭 잡으며 저를 옆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아랫서랍은 이 어미가 직접 정리할 테니 너는 위에 것만 만져라. 어머님, 제가 다 할게요. 힘드시잖아요. 됐다. 아랫서랍은 손대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저 어른의 물건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원래 오래된 서랍 안에 소중한 물건을 넣어두시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단의 옷들만 침대 위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랫서랍 앞에 쪼그려 앉으셔서 안에 든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 침대 발치에 옮겨두셨어요. 저는 상단의 옷을 정리하느라 시어머니 쪽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부스럭거리며 옷을 옮기시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저는 옷걸이에 걸린 겨울 코트를 한 벌씩 침대 위로 옮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가구 배송 기사 2분이 도착하셨어요. 낡은 자개 옷장을 분해해 마당으로 빼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커피 2잔을 타오셨어요. 기사 양반들, 커피 좀 드시면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종이컵을 내미셨습니다. 어이쿠, 감사합니다. 어머님, 기사 한 분이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커피를 받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효녀예요, 효녀. 이런 비싼 걸 다 사주고. 시어머니가 저를 흘낏 돌아보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놀러 오셨어요. 말순 여사, 뭘 그렇게 시끌시끌해? 옆집 아주머니가 대문 안으로 얼굴을 쑥 들이미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옷장을 새로 사줬어요. 국산 원목으로다가.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어머, 며느리가 잘하네.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옆집 아주머니가 부러운 눈길로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결혼하고 처음 받아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기사님들이 낡은 옷장을 반쯤 분해해 마당으로 옮기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서랍장이 흔들리며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지만 마당 쪽 소음이 워낙 커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뒤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커피잔을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으셨어요. 그 표정이 살짝 굳어 있는 것도 같았지만 저는 그냥 낡은 옷장이 부서지는 게 아쉬우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사님들이 새 원목 옷장 조립을 마치고 떠나셨어요. 저는 침대에 쌓아둔 시어머니의 옷을 한 벌씩 새 옷장에 걸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 앞에 팔짱을 낀 채 서서 새 옷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역시 국산이 좋긴 좋아. 나무 냄새가 아주 좋구먼. 시어머니가 옷장 문을 열어 손끝으로 안쪽을 쓱 만져보셨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그래. 나쁘지 않다.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하시며 옷장 문을 닫으셨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말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건 거의 극찬에 가까운 표현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살짝 벅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옷장 아랫서랍을 여시더니 방금 침대 발치에서 옮긴 옷가지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옷걸이를 옷장에 걸며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래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됐다니까. 여기는 내가 한다.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손짓으로 물리셨어요. 저는 그 손짓에 순순히 물러나 계절 옷만 옷장 상단에 걸어드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서랍을 반쯤 여시고 안쪽 깊은 곳을 손으로 몇 번 더듬으시더니 잠시 굳어 계신 모습을 저는 곁눈질로 보았어요.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랍을 마저 닫으시는 모습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오후 4시경이었어요. 방에 있던 시누이가 슬리퍼를 끌며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는 새 옷장 앞으로 다가가 문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새언니, 이거 얼마짜리야? 시누이가 옷장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건 왜? 아니, 새언니가 이런 비싼 걸 사드릴 정도로 여유가 있었나 싶어서. 시누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말투에서 뭔가 가시가 느껴졌지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아가씨, 그냥 3개월 적금 좀 해지해서 산 거예요. 3개월?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어요. 저녁 6시 30분, 저는 시댁을 나와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네. 그치? 어머님 표정 봤어? 나쁘지 않다고 하셨어. 잘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좋게 받아들였어요.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흠집 낼 수 없는 좋은 하루였으니까요. 저녁 7시 30분, 저는 지방에 계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우리 딸. 웬일이야? 친정엄마의 반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나 오늘 시어머님한테 옷장 하나 사드렸어. 옷장? 응, 380만 원짜리로. 어머님이 원목 좋아하신다고 해서 국산 원목으로 골랐어. 친정엄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분식집 튀김 튀기는 소리만 자글자글 들려왔어요. 엄마, 그래. 잘했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예린아, 사위는 반이라도 부담했냐?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게... 됐다. 됐어. 우리 딸이 알아서 잘했겠지. 친정엄마가 얼른 말을 돌리셨어요. 엄마, 나 이만 끊을게. 저녁 먹어야 해.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저는 서둘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애써 밀어냈어요. 오늘은 그냥 좋은 하루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녁 8시 12분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잠시 다리를 뻗는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쩌면 옷장이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 싶은 마음도 살짝 들었어요. 어머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이 도둑년아.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당장 시댁으로 와. 이 어미가 30년 모은 돈, 네가 다 훔쳐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듯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저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닥쳐. 지금 당장 안 오면 내가 경찰을 부를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 통화를 함께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기, 지금 무슨 소리야? 남편이 자동차 키를 집어들며 저를 다그쳤어요. 여보, 나 진짜 아무것도. 일단 가자. 가서 이야기 들어봐야지. 남편은 제 팔을 잡고 현관 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남편에게 이끌려 나왔어요.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창백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밤 9시 15분경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큰어머님과 작은아버님 부부, 사촌 시누이 부부, 그리고 이혼한 시누이까지 8명이 원을 그리듯 서 있었어요.
마치 저 하나를 심판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당 한가운데에 세워둔 채 안방으로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엄마, 데리고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안방 미닫이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시더니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 도둑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시어머니가 오른손을 크게 휘두르셨습니다. 짝! 왼쪽 뺨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번졌어요. 저는 몇 걸음 비틀거리다가 화단 벽돌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히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입안에서 짭짤한 피 맛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옷장 바꿔주는 척하면서 밑에 숨겨둔 내 돈 3천만 원 다 훔쳐갔지.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콕콕 찔러대셨어요. 어머님, 저 진짜 몰라요. 무슨 돈이요? 저는 뺨을 부여잡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모른다고? 인연이 아주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 노리고 들어온 년이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담벼락에 부딪혀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옆쪽에서 낯익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촬영 소리였어요. 사촌 시누이 부부가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지금 이 상황이 진짜예요? 사촌 시누이가 렌즈를 저에게 들이대며 희죽거렸어요. 마당 한쪽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시누이가 그제야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엄마, 내가 뭘 했어? 새언니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니까. 시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3개월 적금 해지해서 380만 원짜리 옷장을 사들였다고? 웃기고 있네. 3천만 원 훔쳐서 그중에 380만 원으로 옷장 사들인 거 아니야? 시누이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새언니 말 이제 안 믿어. 우리 집안에 도둑년 들여놨다니까. 시누이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그때 큰어머님이 앞으로 성큼 나서셨어요. 큰어머님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말순아, 잠깐만. 애 얘기부터 좀 들어보자. 무작정 이러면 안 되지. 형님, 놓으세요. 인연 얼굴 좀 보세요. 딱 도둑년 얼굴이잖아요. 시어머니가 큰어머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발을 쿵쿵 굴렀어요. 말순아, 그래도 형님이 뭘 알아요. 이건 우리 집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큰어머님을 향해 소리치신 뒤 다시 안방으로 쿵쾅거리며 들어가셨습니다. 큰어머님은 물러선 자리에 서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어요. 저는 큰어머님과 눈이 마주치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저는 뺨을 부여잡은 채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 사이 어중간한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바닥에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듯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나 좀 봐줘.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훔쳤어.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서약하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돌부처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서약이 제 머릿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집안 망신될까봐 참는 거야. 시어머니가 새 옷장 앞바닥으로 걸어가시더니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쿵쿵 두드리셨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 이 밑에 30년 모은 3천만 원이 있었어. 옷장 옮기면서 내년이 다 빼갔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저는 옷장 위에 옷만 옮겼어요. 아랫서랍은 어머님이 직접 정리하신다고 저 밀어내셨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인연이 지금 어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어미 탓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마당으로 성큼성큼 나오시더니 제 어깨를 세게 밀치셨어요.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내일까지 3천만 원 안 토해내면 진짜 감옥에 갈 줄 알아. 시어머니가 손가락 하나를 제 코앞에 세우며 외치셨어요. 저는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여보. 나 오늘 옷장 옆에 잠깐 서 있었을 뿐이야. 진짜야. 제 손이 남편의 팔뚝을 꽉 붙잡았어요. 남편은 잠시 그대로 있다가 슬며시 제 손을 빼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기야, 일단 집에 가자. 엄마 진정하시면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저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저를 편들어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회피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어머니 편에 서 있다는 걸요. 여보, 나 지금. 자기, 그만해. 사람들 보고 있잖아. 남편이 제 팔을 잡고 대문 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뺨을 부여잡은 채 끌려가듯 걸음을 옮겼어요. 대문을 나서기 직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신우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돈으로 옷장갑 낸 거 아니야? 앞뒤가 딱 맞잖아. 어쩐지 3개월 적금 해지해서 380만 원짜리를 사들인다니 이상하다 했다니까. 신우이의 그 말이 제 등 뒤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남편의 자동차 조수석에 몸을 실었어요. 차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차창 밖으로 마당의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촌 신우이 부부가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저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어요.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30분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라디오에서는 늦은 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끔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한숨이 저에게 어떤 감정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걱정하는 한숨인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한숨인지,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을 귀찮아하는 한숨인지. 빨간 신호등 앞에서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한테 내일 아침에 전화 한 통 드려.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회사에서 실수한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투 같았어요. 뭘 사과해? 제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냥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여보, 나는 아무것도 안 훔쳤어. 근데 뭘 사과하라는 거야? 남편이 핸들을 손끝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자기,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심장 안 좋으신 거 알잖아. 일단 진정시켜드리는 게 먼저야. 저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에 스며들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볼까봐 얼른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밤 11시 30분 신혼집 화장실 거울 앞에 저는 홀로 서 있었어요. 왼쪽 뺨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웃던 그 사람도
8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온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여자 하나가 부어오른 뺨을 하고 저를 마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세면대 위에 놓아둔 은반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품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제 손에 이 반지를 쥐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린이 힘들 때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꽉 쥐고 있어라. 저는 그 반지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은반지가 손바닥에서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8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세면대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찾지 않았어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을 나와 침실 옷장 위 선반에 손을 뻗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사주신 낡은 캐리어 2개가 먼지를 쓴 채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하나씩 끌어내려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옷장 서랍을 열고 계절 옷들을 한 벌씩 개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장대 서랍을 열어 통장과 인감을 꺼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가 관리한다며 가져간 통장 말고 제가 몰래 따로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도 꺼냈어요. 캐리어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놀리면서도 자꾸만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다 문득 세면대에 두고 온 아버지 은반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화장실로 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은반지가 손가락에 딱 맞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손끝으로 한참 만지작거리며 캐리어 뚜껑을 눌러 닫았어요. 지퍼가 스르륵 잠기는 소리가 신혼집 침실을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경 저는 캐리어 2개를 다 채우고 침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반쯤 누운 채 캔맥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영화가 흘러나오는데 남편은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세우고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나 며칠 친정 좀 다녀올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남편이 캔을 소파 팔걸이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 응, 좀 있다가 첫 기차 타고 내려가려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자기, 지금 도망가면 진짜 훔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 몰라?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훔친 게 없으니까 도망도 아니야. 저는 남편의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조용히 빼냈어요. 자기, 지금 이러면 어머니 진짜 뒤로 넘어가셔. 심장 안 좋으신 거 알잖아. 여보, 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마당에서 어머님이 나 뺨 때리실 때 자기는 어디 있었어? 남편이 순간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엄마가 잠깐 흥분하셔서 그런 거고. 잠깐 흥분? 온 친척들 앞에서 도둑년이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게 잠깐 흥분이야?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자기, 좀 진정해. 어머니 심장 안 좋으신 거. 자기가 몇 번째 그 말하는 줄 알아? 저는 캐리어를 다시 세워 현관 쪽으로 끌었어요. 남편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결백하다면 도망갈 게 아니라 여기서 어머니한테 사과부터 드리는 게 순서야.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뭘 사과하라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캐리어를 현관 앞에 세워두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콜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아파트 앞으로 택시가 도착했어요. 저는 캐리어 2개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까지 따라 나왔지만 팔짱을 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자기, 진짜 이러면 안 돼. 어머니한테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드려. 남편이 마지막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잘 있어. 저는 그 말만 남기고 택시 문을 닫았어요. 차창 밖으로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첫 KTX 시간표를 검색했어요. 아침 6시 첫 KTX를 타고 지방 소도시에 도착하니 8시 30분이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2개를 끌고 친정집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낯익은 분식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는 새벽 장사 준비를 하시는지 가게 앞에서 국솥에 국자를 넣고 계셨어요. 엄마. 저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조용히 친정엄마를 불렀습니다. 친정엄마가 고개를 드셨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손에 들고 계시던 국자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예린아, 이게 무슨... 친정엄마의 시선이 제 왼쪽 뺨에 멎었어요.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시더니 친정엄마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래? 친정엄마가 앞치마 자락으로 손을 급히 닦으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엄마.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친정엄마가 저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지도 못한 채 친정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분식집 앞 골목에서 저희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가게 문을 잠그시고 안방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방구석에 세워두고 자리에 앉았어요. 친정엄마가 뜨거운 보리차를 따라 제 앞에 내밀어 주셨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엄마, 어제. 저는 아침 9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8년간 참고 삼켰던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처음으로 꺼내놓았어요. 결혼 6개월 차부터 매달 130만 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자동이체되던 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매달 130만 원씩 어머님한테. 뭐라고? 친정엄마의 눈이 커지셨어요. 응, 어머님이 관리해 주신다고. 그럼 8년 동안 얼마야, 그게? 친정엄마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셈을 하시다가 이내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결혼 패물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 친정엄마가 주신 금팔찌까지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이야기, 그리고 반년 뒤 명절에 시어머니 손가락에 제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던 이야기까지요. 내가 준 금팔찌를.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지셨습니다. 저는 유산 이야기도 꺼냈어요. 김장 준비하러 갔다가 응급실로 실려간 이야기, 아이를 잃은 그날 밤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까지요. 몸 관리를 그렇게 못하니 애가 붙어 있겠냐고 그러셨어. 뭐? 친정엄마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빨래 이야기, 김장독 12개를 홀로 채우던 이야기, 어제 마당에서 뺨을 맞고 도둑년 소리를 들은 이야기까지 다 쏟아냈어요. 엄마, 어머님이 30년 모으신 3천만 원이 옷장 밑에 있었대.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나보고 훔쳤다는 거야. 우리 딸이 무슨 3천만 원을 훔쳐.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마침내 무너지셨어요.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훔쳤어. 진짜야. 알아. 우리 예린이가 그런 애가 아닌 거 이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오전 11시경 이야기를 다 들으신 친정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시더니 한참 만에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시며 친정엄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딸아. 응, 엄마. 내가 죄인이다. 친정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미역국에 떨어졌어요.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우리 딸한테 결혼했으면 참고 살라고 그 말을 얼마나 했니? 그게 다 이 엄마 죄야. 친정엄마가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는 밥그릇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친정엄마도 제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난 12시 30분, 저는 눈물을 겨우 그치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대학 동창인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연은 3년 전 비슷한 이유로 이혼한 뒤 카페를 차려 새 삶을 살고 있는 친구였어요. 예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연아, 나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짧게 요약해 전했어요. 하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린아. 내가 3년 전에 이혼할 때 도움받았던 여자 변호사 계셔. 이혼 전문이야. 지금 바로 예약 잡을게. 내일 오전에 서울로 올라와. 하연아, 야, 지금 망설일 시간 없어. 8년 참았으면 됐어. 예약 내가 잡아놓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올라와. 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았어. 고마워. 고맙긴. 예린아, 이제 네 인생 살아. 진짜야.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2시경 저는 캐리어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3층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친정엄마 앞에 펼쳐놓았어요. 엄마, 이 건물 팔려고. 친정엄마가 등기부등본을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결심한 거면 엄마는 반대 안 해. 친정엄마가 종이 위에 아버지 성함을 손끝으로 쓸어보셨어요. 엄마 아빠가 이 건물 나한테 남기시면서 뭐 하라고 하셨어? 친정엄마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예린이 힘들 때 이걸로 자기 인생 지키라고 하셨어. 진짜? 응. 병원에서 마지막에 그러시더라. 우리 딸이 언젠가 힘들 날이 올 텐데 그때 이 아빠가 곁에 없을까봐 걱정된다고. 이 건물이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쓰라고. 저는 등기부등본 위에 손바닥을 얹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인근 상권의 부동산 3곳에 전화를 돌렸어요. 건물 위치를 말씀드리자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놀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차 사장님, 그 지역 지금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요. 매물 내놓으시면 대기자가 이미 여러 명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부동산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3군데 모두 매물 등록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녁 7시경 제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만 지켜봤습니다. 전화벨이 20번 넘게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도망갔냐? 당장 안 돌아오면 친정에 전화한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도둑년아 어디 숨어봐라. 저는 문자 하나하나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별도 폴더를 만들어 차곡차곡 담아두었습니다. 밤 10시 남편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도착했어요. 자기야,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어. 일단 사과 전화부터 드리고 이야기하자. 자기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어머니 쓰러지시면 다 자기 책임이야. 저는 그 카톡도 캡처해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연이 보내준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지도 앱에 미리 저장해 두었습니다. 밤 11시경 저는 친정 안방 이불 속에 몸을 뉘었어요. 친정엄마가 옆방에서 부스럭거리며 저를 위한 이불을 한 번 더 매만져주고 가셨습니다. 딸아, 오늘은 편히 자.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응, 엄마. 저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에 낀 아버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지가 손끝에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래된 대문 앞 가로등 불빛이 방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첫 KTX에 저는 다시 몸을 실었어요. 어제 내려올 때 탔던 그 열차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는 친정에 두고 서류가 담긴 작은 가방만 손에 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서서히 밝아지는 모습을 저는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강남역까지 이동하니 9시 30분이 조금 지나 있었어요. 이번 출구 앞에서 하연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예린아. 하연이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하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하연아,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일단 가자.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셔. 하연이 제 팔짱을 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로펌 건물은 강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리니 정면에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희를 응접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응접실에 들어서니 40대 초반의 여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쓰신 분이었어요. 악수를 청하시는 손이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차혜린 씨죠? 앉으세요. 변호사님이 소파를 손짓하시며 자리를 권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노트와 녹음기 그리고 물잔 3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제 옆자리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제 하연 씨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전해 들었어요. 오늘은 시간 순으로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변호사님이 녹음기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차혜린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소해 보이는 것도 다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네, 변호사님.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손을 꽉 쥐며 하신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가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신 이야기, 매달 130만 원씩 자동이체 된 이야기, 결혼 폐물을 가져가신 이야기, 유산했던 이야기까지 저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꺼내놓았어요. 변호사님은 노트에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다가 어떤 대목에서는 손을 잠시 멈추시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기도 했어요. 결혼 6개월 차부터 매달 130만 원씩 8년간이라고 하셨죠.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리셨습니다. 네, 맞아요. 계좌 이체 내역은 조회 가능한가요? 거래은행에 문의하면 5년치는 바로 확인된다고 들었어요. 좋습니다. 오늘 상담 끝나고 바로 은행에 발급 신청하세요. 변호사님이 노트에 별표를 하나 그리셨어요.
명절에 시어머님이 다이아 반지 끼신 사진이 있다고 하셨죠? 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도 별도 폴더에 옮겨두시고 촬영 날짜가 정확히 남아있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산 당시 병원 기록은요. 기록은 남아있을 거예요. 5년 전 일이라. 제가 병원에 요청 공문 준비해서 대신 발급받아 드릴게요.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했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마당에서 있었던 폭행건은요. 변호사님이 안경을 살짝 올리셨어요. 사촌 시누이 부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어요. 여러 대로 여러 각도에서요. 그 영상 확보 가능하겠어요? 가족 단톡방에 이미 공유됐다고 남편 카톡에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노트에 또 별표를 하나 그리셨습니다. 차예린 씨,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혼 청구는 물론이고요. 남편분에 대한 위자료, 시어머님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해와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해요. 무고요? 3천만 원 도난 사실 자체가 거짓이면 그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아버지 유산으로 받으셨다는 상가 건물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상속으로 받으신 재산은 특별한 재산에 해당해서 이혼할 때 나누는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 측에서 뭐라 해도 이건 차예린 씨 몫으로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어깨가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변호사님, 저 이미 그 건물 매물로 내놨어요. 팔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번 일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변호사님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예린 씨 결정을 존중해요. 다만 매각 대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남편 측에서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낮 12시 30분경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하연과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증거 확보 우선순위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예린아, 마당 영상이 제일 급해. 하연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영상? 사촌들이 찍은 거. 지금 가족 단톡방에 있다고 했지? 그거 시간 지나면 지워질 수도 있어. 큰어머님이라고 하셨나? 그분한테라도 부탁드려. 큰어머님. 저는 어젯밤 마당에서 유일하게 시어머니를 말리시던 큰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쩐지 조심스러웠지만 하연의 말이 맞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저는 카페 화장실에 들어가 남편의 카톡을 열어보았어요. 가족 단톡방 내용이 그대로 남편 카톡창에 캡처되어 저에게 전달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촌 시누이가 마당에서 찍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린 것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큰어머님이 남긴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내가 따로 저장해 둘게.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큰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문장을 쓰셨는지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저는 큰어머님께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3번 울리고 큰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큰어머님,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졌어요. 얘야, 지금 어디니? 큰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큰어머님, 저 지금 서울이에요. 어젯밤에는 잠은 잤어. 조금이요. 전화기 너머로 큰어머님이 짧게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이번엔 내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마당에서 온 친척들 앞에서 그럴 일이니. 내가 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안 서더구나. 큰어머님, 영상은 내가 따로 저장해뒀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USB로 넘겨줄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큰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번엔 네가 옳다. 큰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 큰어미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 안 겪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을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안다. 네. 흔들리지 마라. 이번엔 네가 흔들리면 안 돼. 큰어머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으셨습니다. 네, 큰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카페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오후 5시 저는 하연과 헤어져 아버지 유산 건물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제 전화로 이야기 나눈 사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50대 후반의 배가 조금 나오신 인상 좋은 분이셨습니다. 차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사장님이 소파를 손짓하며 저를 안으로 들이셨어요. 사장님은 서류철을 하나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차 사장님, 이 건물 감정평가액이 10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가 확 뛰었어요. 12억 3천까지 부를 수 있어요. 12억 3천이요.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사장님이 서류철에 있는 종이를 한 장 뽑아 제 앞에 밀어주셨습니다. 이미 매수 대기자가 2명 있어요. 한 분은 계약금 즉시 입금 조건으로 12억 3천에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즉시요? 네. 오늘 저녁 안에 답 주시면 사흘 뒤 계약 잡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님, 사흘 뒤 오전 10시로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차 사장님. 사장님이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저녁 7시경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 대기자 한 분이 조건을 그대로 수락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일은 사흘 뒤 오전 10시로 확정되었습니다. 밤 9시 하연이 예약해준 변호사님에게서 카톡으로 서류 초안이 도착했어요. 이혼 소장, 상해 고소장, 시어머니 상대 위자료 청구서 3가지였습니다. 첨부된 예상 진행 일정에는 소장 접수 후 첫 조정 기일까지 약 2개월, 판결 확정까지 약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밤 10시 반 남편에게서 다시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저녁도 못 드시고 계속 우셔.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는 답장 대신 그 카톡을 캡처해 변호사 사무실 담당 이메일로 곧바로 보냈어요. 전송 완료 알림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정 무렵 저는 다시 친정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KTX를 예매했어요. 좌석에 몸을 파묻고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볼펜을 쥐었어요. 사흘 뒤 오전 10시 매매 계약. 열흘 뒤 이혼 소장 접수. 장금일 이후 상해 고소. 저는 세 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그 사이 스마트폰 알림창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17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알림창을 손끝으로 밀어 지워버렸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흘 뒤 오전 10시 저는 인근 도시의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40대 후반의 매수자 남자분이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법무사와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 사이에 앉아 계약서를 펼쳐 놓으셨어요. 차 사장님,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볼펜을 저에게 내미셨어요. 네, 사장님. 저는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겨보며 조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매가 12억 3천만 원, 계약금 1억 2,300만 원, 잔금일 40일 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시작했어요. 차예린이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눌러 적었습니다. 자, 이제 계약금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사님이 매수자 쪽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매수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차 사장님, 계좌번호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네, 선생님. 저는 계좌번호를 천천히 불러드렸어요. 매수자가 숫자를 하나씩 확인하며 입력하셨습니다. 잠시 후 제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어요. 문자 알림창을 여니 입금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입금 1억 2,300만 원.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 제 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차 사장님, 잔금일은 40일 뒤 오전 10시로 확정할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드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수자와 법무사님, 부동산 사장님께 차례로 인사드렸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잠시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전 11시 30분, 저는 시댁동리가 아닌 인근 사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근처 은행에 잠시 들르려던 참이었어요.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신우이가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신우이의 목소리에 가시가 잔뜩 돋아 있었어요. 아가씨. 저는 스마트폰을 슬며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 앱을 눌러 녹음 버튼을 살짝 눌러두었어요. 새언니, 여기서 뭐해? 도둑질하고 도망간 사람이 뻔뻔하게 여기까지 와. 신우이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툭 밀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저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저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아직도 그 소리야? 우리 엄마가 30년 모은 돈 다 훔쳐가 놓고. 아가씨, 목소리 좀. 목소리? 도둑년 주제에 내가 목소리도 못 낼 것 같아? 신우이의 목소리가 사거리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눈살을 찌푸리며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아가씨, 여기 근처 부동산 다녀오는 길이에요? 신우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부동산? 새언니, 지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신우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신우이의 시선은 제가 걸어온 방향을 훑고 있었습니다. 설마 새언니 그 건물 팔러 온 거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아가씨, 아빠 유산 그 상가 건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새언니 그거 팔았어? 신우이가 눈을 반쯤 뜬 채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신우이의 얼굴을 한번 응시하고 걸음을 옮겼어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새언니, 거기 안 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거리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선 뒤에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러 멈췄어요. 파일이 저장되는 걸 확인하고 저는 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우이가 눈치챈 이상 오늘 저녁 안에 이 소식이 시댁 전체에 퍼질 게 뻔했어요. 오후 1시 저는 카페에 앉아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신우이와 마주친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차예린 씨, 지금이 시댁 쪽 압박에 대응할 타이밍이에요.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큰어머님이라는 분 계시죠? 그분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쪽 집안 내부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변호사님. 녹음 파일도 오늘 안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명예훼손 증거로 추가할게요. 저는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큰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벨이 2번 울리고 큰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얘야. 큰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큰어머님, 저예요. 그래, 마침 잘 걸었다. 큰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레 입을 여셨어요. 얘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네. 어젯밤에 내 시어머니가 새 옷장을 정리하다가 옷장 맨 아래 서랍 뒷벽 틈에서 봉투 하나를 찾았단다.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봉투요? 그 안에 그 3천만 원 현금이 그대로 들어있더라는 게야. 큰어머님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굳어버렸어요. 큰어머님, 그러면 내 시어머니가 옷장 옮기면서 서랍이 흔들려 봉투가 뒤로 넘어간 거야. 자기가 옮겼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우리 예린이가 훔쳐갔다고 우겨댄 거지. 진짜요? 내 눈으로 어제 봤다. 봉투 열어서 지폐 세는 것까지 옆에서 봤어. 큰어머님이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큰어머님, 어머님이 저한테는 왜 아무 말씀도. 바로 그게 문제야, 얘야. 내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도 가족들한테 함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지른 게 있으니 차마 입을 못 여는 거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안개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큰어머님, 이 이야기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뭐? 큰어머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 해주셨다는 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큰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래라. 필요하면 진술서든 뭐든 내가 다 써줄게. 큰어머님, 얘야,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건 네가 옳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시댁 옆집 슈퍼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댁 대문 방향으로 렌즈가 향한 슈퍼 외부 CCTV가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장님은 결혼 이후 8년간 제가 시댁을 오가는 모습을 늘 안쓰럽게 지켜봐 주신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예린이에요. 어이쿠, 새댁. 오랜만이네. 요즘 얼굴이 안 보이던데. 사장님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젖어 있었어요. 사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뭐든 말해봐. 저희 시댁 앞쪽 찍히는 CCTV 있잖아요. 며칠 전 옷장 배송하던 날 저녁 영상 아직 저장되어 있을까요? 사장님이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조심스레 되물으셨어요. 새댁, 혹시 그날 무슨 일 있었어? 네, 사장님. 좀 많이요. 전화기 너머로 사장님이 짧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상 저장은 되어 있어. 지금 슈퍼로 와. 필요하면 복사도 해줄게. 사장님. 됐어. 얼른 와. 오후 5시 30분
저는 슈퍼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카운터 뒤 작은 방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모니터에 CCTV 재생 프로그램을 띄워두고 계셨어요. 세댁, 몇 시부터 봐줄까? 오후 2시부터요. 저녁 8시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마우스를 조작하며 시간대를 맞추셨어요. 화면에 시댁 대문과 그 옆쪽 안방 창문이 뚜렷하게 잡혔습니다. 오후 2시경 옷장 배송 기사님들이 들어오는 장면부터 재생되었어요. 저녁 6시 30분 화면에 제가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오는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응시했어요. 저와 남편이 대문을 벗어난 뒤 잠시 후 안방 창문 안쪽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루엣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여닫는 모습이 창문 실루엣으로 뚜렷하게 잡혔어요. 아래 서랍을 여시고 잠시 손을 넣어 무언가를 뒤지시고 다시 닫으시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뒷걸음질 하시는 게 보였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가 안방을 나가시더니 잠시 후 다시 들어오셔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신 모습이 잡혔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 저장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USB 있어. 잠깐만. 사장님이 서랍에서 USB 2개를 꺼내 오셨습니다. 저녁 8시까지의 영상을 2개의 USB에 나눠 담아주셨어요. 세댁, 이거 잘 챙겨. 원본 파일은 내가 여기 컴퓨터에도 남겨둘게. 사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됐어. 세댁 결혼하고 얼굴 야위어 가는 거, 이 아저씨가 다 봤어. 이번엔 세댁 편에 서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사장님이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솟구쳐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변호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CCTV 영상 파일과 큰어머님의 진술 녹취까지 함께 첨부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변호사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차혜린 씨, 이 정도면 결정적입니다. 무고와 명예훼손까지 추가로 걸 수 있어요. 며칠 뒤에 소장과 고소장 함께 접수합시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녁 9시경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스마트폰의 클라우드 폴더를 정리했어요. 마당 폭행 영상, 신우이가 단톡방에 올린 도둑년 발언 카톡, 시어머니의 폭언 문자, 슈퍼 CCTV 영상, 큰어머님 진술 녹취, 매매 계약서, 사본까지 총 6가지 증거를 한 폴더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 전체를 별도 클라우드에 한 번 더 백업해 두었어요. 밤 11시 남편에게서 다급한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오늘 옷장 서랍 뒤에서 그 돈을 찾으셨대. 자기가 훔친 게 아니었어. 아직 가족들한테는 말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조용히 덮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 오해 풀렸잖아. 저는 그 카톡을 한참 바라봤어요. 답장 대신 화면을 캡처해 증거 폴더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펴서 오늘 한 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계약금 1억 2,300 입금 완료. CCTV 원본 확보 완료. 큰어머님 진술 확보 완료. 세 줄을 다 적고 저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밤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계약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친정 안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간밤에 잠을 설쳐 눈이 뻑뻑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큰어머님이었습니다. 큰어머님, 안녕하세요. 얘야,
아침부터 미안하다. 큰어머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큰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저녁에 내 시누이가 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저는 스마트폰을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뭐려, 큰어머님? 네가 그 상가 건물을 팔았다고 그러더라. 어제 낮에 부동산 근처에서 너랑 마주쳤다면서. 저는 어제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역시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눈치를 챈 거였습니다. 네, 큰어머님. 어제 낮에 마주쳤어요. 내 시누이가 어젯밤에 그 이야기 꺼내자마자 내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밤새 통곡하시더라. 나도 옆방에서 자다가 몇 번을 깨서 방에 들어가 봤어. 큰어머님이 짧게 한숨을 쉬셨어요. 큰어머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 버리려는 거냐고 그 말만 반복하시더라. 근데 얘야, 이제야 그런 소리를 하시면 뭐가 되겠니?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밤새 통곡하셨다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시댁 안방에서 제가 몇 번을 울었는지 시어머니는 아셨을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잠시 침묵했어요. 큰어머님,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얘야, 오늘 하루 조용히 있어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하고. 네, 큰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분식집 앞 골목에 오전 햇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매수자 측 법무사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매각 대금과 관련된 세무 자료를 정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열어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40일 뒤인 다음 달 중순으로 확정되었다는 부동산 사장님의 문자도 함께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이었어요. 분식집 앞에서 자동차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살짝 내다봤어요. 남편의 차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반차라도 낸 건지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옆방에서 국물을 내고 계시던 친정엄마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이 왔어. 친정엄마가 국자를 내려놓으시더니 앞치마를 벗으셨어요. 그러고는 곧장 부엌 선반 위에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손에 쥐셨습니다. 엄마, 뭐해? 우리 딸은 방에 있어. 내가 나갈게. 친정엄마가 소금을 손에 쥔 채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셨어요. 저는 안방 창문에 붙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이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참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대문을 벌컥 여시더니 남편을 마주보고 서셨습니다. 남서방, 여기 뭐하러 왔나?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장모님, 저 예린이 좀 만나러 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왜 남서방을 만나? 장모님, 잠깐만 이야기 좀. 남편이 대문 안쪽으로 한 발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가 손에 쥐고 계시던 소금을 남편의 발치에 확 뿌리셨어요. 굵은 소금 알갱이가 남편의 구두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우리 딸 얼굴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와.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골목 담벼락에 부딪혀 쩌렁쩌렁 울렸어요. 장모님, 그건 어머니가 오해하셔서. 오해? 온 친척들 앞에서 뺨 때리고 도둑년이라 부른 게 오해야? 장모님, 진정하시고 이야기 좀. 남서방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이나 꿇으라 그래. 여기까지 오지 말고. 친정엄마가 남은 소금을 다시 한번 흩뿌리셨어요. 남편이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났습니다. 장모님, 우리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이 골목 다시 들어오면
내가 경찰 부를 거야. 친정엄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남편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창문 안쪽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8년 동안 참아오신 친정엄마의 분노가 저 소금 한 움큼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낮 12시 30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 울리고 끊어지고 다시 걸려오고 또 끊어졌습니다. 20통이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만 지켜봤습니다. 카톡창에는 이런 메시지가 떴어요. 새언니, 오빠한테 들었어. 내 카톡 문제되게 하지 마. 나는 진짜 아무 뜻 없이 그런 거야. 새언니, 이거 진짜 신고까지 갈 일이야? 우리 한 식구잖아. 새언니, 한 번만 봐줘. 나 취업 준비 중이야.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캡처해 두었어요. 답장은 한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우이에게서 걸려온 통화 시도 목록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오후 2시 저는 분식집 안방에서 컴퓨터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다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큰어머님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골목으로 들어서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지팡이도 없이 큰어머님의 팔에 매달리듯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얼굴이 몇 년은 늙어 보였어요. 친정엄마가 다시 앞치마를 벗으시고 대문 쪽으로 향하시려 했어요. 엄마, 잠깐.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왜? 내가 볼게. 여기서. 저는 2층 창가로 올라갔어요. 아래 골목에서 큰어머님이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어머님의 손을 놓고 대문을 향해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계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우리 예린이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이 어미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신 채 두 손을 싹싹 비비셨습니다. 우리 예린아, 이 어미가 잘못했다. 그 돈은 이 어미가 잊고 있던 거였어. 내가 옷장 옮기면서 서랍 뒤로 넘어간 걸 까맣게 잊었단다. 시어머니가 대문 안쪽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우리 예린아, 소송만 취하해다오. 이 어미가 여기서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시어머니의 손이 시멘트 바닥에 몇 번이나 부딪혔습니다. 큰어머님이 옆에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붙잡고만 계셨어요. 말리시지도 도와드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대문 앞으로 나가셨어요. 사부인, 일어나세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부인, 우리 예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은 안 만나요. 사부인, 한 번만. 사부인이 우리 딸 뺨을 때리셨을 때 우리 예린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부인, 이 어미가. 우리 딸이 8년 동안 시댁에서 뭘 참아왔는지 사부인은 아세요? 나는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친정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사부인, 돌아가세요. 우리 딸은 이제 결심했어요. 친정엄마가 그 말만 남기고 대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2층 창가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신 채로 계속 대문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우리 예린아, 이 어미 좀 봐라. 한 번만. 우리 예린아, 이 어미가 죽어야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창가에서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시댁 안방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던 순간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6개월 차 통장을 넘기던 저녁 유산 판정을 받고
병실에 오신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던 순간 김장동 12개를 채우며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던 겨울까지요. 저는 커튼에 손을 얹었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커튼을 조용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창밖의 소리가 커튼 한 겹만큼 멀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30분 창밖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큰어머님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골목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잠시 후 큰어머님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어요. 서울행 KTX 태워보냈다. 얘야,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건 예린이가 옳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저녁 7시 남편에게서 마지막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소송만 취하해달라고 그러셔. 어머니 소원 딱 한 가지야. 자기 상갑한 돈으로 우리 집 대출 갚고 다시 시작하자. 이혼녀 되면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몰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저는 그 카톡을 캡처해 증거 폴더에 추가했어요. 그러고는 남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옮겼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차단됨이라는 문구가 뜨는 걸 확인하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녁 8시 30분 저는 변호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조건에서도 소송 취하는 없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15분쯤 지나 변호사님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차예린 씨 확인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시어머님 상대 위자료 청구서를 전자소송으로 이번 주 안에 접수하겠습니다. 상해 고소는 장금일 이후 진행할게요. 저는 답장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밤 10시 저는 협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활짝 웃고 계셨어요.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아빠,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사진 속 아버지가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펴서 오늘 날짜에 새로운 줄을 적어 내려갔어요. 남편 번호 차단, 소송 취하 거부 통지, 2줄을 또박또박 적고 저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고 눈을 감았어요. 분식집 앞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방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었어요.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강남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노트북 화면을 저쪽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화면에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 초안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차예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세요. 변호사님이 안경을 살짝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 준비됐어요. 아버지 유산 건물이 특별한 재산이라는 부분, 여기 서면에 확실히 넣어뒀어요. 남편 측에서 재산 나누자고 나와도 이걸로 방어됩니다. 네, 변호사님. 접수해 주세요. 변호사님이 접수 버튼 위에 마우스를 얹으셨어요. 차예린 씨가 직접 누르시겠어요? 저는 마우스를 넘겨받아 화면 위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 가운데에 떴어요.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저 한 줄 안에 담긴 기분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저는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로 이동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고소장을 접수 창구에 제출했어요. 상해, 무고, 명예훼손 3가지 혐의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접수 담당 여자 경찰관이 서류를 훑어보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차예린 씨,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수사 빨리 진행될 겁니다. 네, 감사드려요. 저는 접수증을 가방에 잘 챙겨 넣고 경찰서 계단을 내려왔어요. 정문을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접수 3일 뒤 큰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야, 오늘 오전에 시댁으로 봉투 2개가 왔더구나. 큰어머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법원이랑 경찰서에서 왔죠. 내 시어머니가 봉투 뜯어보시자마자 손이 떨려서 봉투를 놓치더라.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 네. 저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얘야, 이건 내 감정이야. 이 큰어미가 뭐라 할 자격 없다. 큰어머님, 흔들리지만 마라. 큰어머님이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어요. 계약일로부터 약 40일 뒤 잔금일이 왔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 다시 앉아 매수자와 마주했어요. 잔금 11억 7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알림 문자를 확인하고 저는 소유권 이전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마쳤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사거리에 잠시 멈춰 섰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3층 상가 건물이 저 멀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매각 대금의 일부로 지방 소도시에 24평 아파트를 한 채 계약했습니다. 친정엄마 명의로요. 20년 넘게 좁은 방에서 분식집 살림을 이어오신 친정엄마에게 처음으로 마련해드리는 집이었어요. 계약서에 친정엄마의 서명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 딸아, 내가 뭐라고 이런 집을 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제일 하고 싶어 하셨을 거야.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해, 엄마. 친정엄마가 저를 조용히 안아주셨어요. 친정엄마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잔금 이후 약 2개월 뒤 이혼 조정 첫 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이 상대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예전보다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겨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피고 측 입장 말씀해 보세요. 남편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큽니다.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기셨습니다. 8년치 계좌 이체 내역, 유산 당시 병원 기록, 마당 폭행 영상, 명절 때 시모가 착용한 다이아 반지 사진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감액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요. 남편 측 변호인이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피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판사님이 남편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 말을 하려다가 결국 고개만 숙였어요. 없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결혼식장에서 저와 나란히 서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몇 차례 조정 기일이 더 지난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남편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시어머니에 대한 별도 위자료 2천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생활비 중 강요 정황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결정도 함께 나왔어요. 형사 사건에서 시어머니는 상해,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저는 별도로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어요. 6개월간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신우이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사촌 신우이 부부는 영상을 무단으로 퍼뜨린 건에 대해 각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일주일 뒤 저는 남편 측 변호인에게 마지막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아버지 유산 건물은 상속으로 받은 특별한 재산이라 나누는 대상이 아니며 이미 매각되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체국 접수증을 손에 쥐고 나오는 길, 오후 햇살이 정면으로 비쳤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혼 확정 한 달 뒤 저는 8년간 다녔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회계팀에서 쌓아온 경력을 살려 작은 세무회계 컨설팅 사무실을 차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던 날 하연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린아, 축하해. 하연이 케이크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연아, 진짜 고마워. 고맙긴. 야, 내가 첫 손님이야. 세무 잘 좀 봐줘. 당연하지. 최선을 다할게. 저희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예린아,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이제 지났어. 자기 지키는 게 진짜 미덕이야. 나 이제 알아, 그거. 저는 종이컵을 들어 하연의 컵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창업 후 석 달 뒤 어느 저녁이었어요. 접근금지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지방 친정집에 잠시 내려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골목 CCTV 화면을 살피시던 친정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딸아, 이리 좀 와봐. 친정엄마가 스마트폰 화면을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골목 입구 CCTV 화면에 시어머니가 서 계신 모습이 잡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딸 방에 들어가 있어. 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친정엄마가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112 버튼을 누르셨어요. 경찰이죠. 여기 접근금지 명령 받은 사람이 또 왔어요. 위반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친정엄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저는 방 안에서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몇 년 사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조용히 다시 내렸어요. 창업 후 반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저는 큰어머님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큰어머님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오신 길에 잠시 커피 한잔 하시려던 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큰어머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서울에 볼 일 있어 왔다가 커피 한잔 하려던 참이었어. 근데 마침 여기서 이렇게 마주치네. 큰어머님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드셨어요. 얘야, 요즘 얼굴 좋아졌구나. 큰어머님도요. 큰어머님이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 시어머니 요즘 시장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며 반찬 가게 접었단다. 그러셨어요. 보람이는 지방에 취업 준비하러 내려갔어. 서울에서는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더구나. 네. 기철이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 받았다더라. 큰어머님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들썩였을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일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남의 집 소식 같았습니다. 큰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드렸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큰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 못 견뎠어요.
큰어머님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저를 다시 마주 보셨습니다. 얘야, 이 큰어미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 안 겪은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참았지. 그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 이 나이 되도록 답을 못 찾았어. 큰어머님, 네가 참지 않은 거 나는 잘한 일이라고 본다. 큰어머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지방 친정집 마당에 친정엄마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산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계셨습니다. 엄마, 응, 왜? 아빠 덕분에 나 다시 살아났어. 친정엄마가 옥수수를 든 손을 잠시 멈추셨어요. 응, 그래.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저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친정엄마가 옥수수 껍질을 마저 벗기시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저녁놀이 마당 담벼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해 초겨울, 저는 서울에 새로 얻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사무실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소개로 손님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서울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8년 전 결혼식장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며 며느리 도리를 상기시키셨던 그 순간이요. 그때는 그 말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말이 제 안에 아무 무게도 남기지 않았어요. 저는 손가락에 낀 아버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지가 손끝에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어요. 창가에 놓아둔 화분에서 작은 초록 잎사귀가 저녁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초겨울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나요? 예리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은반지를 늘 손가락에 끼고 다닙니다. 힘들 때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꽉 쥐고 있으라던 그 말씀 하나가 예린을 8년 시집살이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한번 뺨을 맞고 나서야 예린은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자기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던 지난 8년이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던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남편의 성씨 뒤에 숨어 살던 아내도 이제 없습니다. 차예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두 발로 서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지킨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상가 건물 하나가 딸의 인생을 살렸듯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딸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결국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 하나, 무너지지 않을 자기만의 자리 하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